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의 권민정입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시장의 발목이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고비 남겨두고 있는데요. 12월에 FOMC 연말 장세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대응 전략 마련해보는 이야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명쾌한 시각을 보여주는 분이죠. GL스토리 박창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예인을 영접하는 기분입니다. 늘 TV로만 보다가 처음 말씀을요. 뵙습니다. 얼굴이 생각보다 작으시네요. 더 이렇게 뒤로 물러가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가 될 FOMC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결론부터 엿듣자면 남은 기간 중에 이 FOMC가 악재로 작용할까요? 호재로 작용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사실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었죠. 그러던 것이 지금 12월 1일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연준 위원들 입에서는 기준금리의 상단을 7%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다수 의원들 입에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우려감에 오히려 조정이 나왔었다면 확실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시장은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CME 패드와치에서도 최근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현재 80% 이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12월 달에 그동안에 4차례 연속된 자이언트 스텝에 이은 확실히 이번에 빅 스텝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녹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FOMC가 너무 우려 섞인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증시에서는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50bp가 80%다.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FOMC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되는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장의 프라이싱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했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5%에서 5.25%이 밴드 상단이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높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일부 부분이 점도표에 일정 부분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어느쯤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기 이런 부분을 점쳐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일단 점도표를 통해서 지금 변화된 분위기, 스탠스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경기 전망 이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같이 확인해야 되겠죠. 최근에 글로벌 경제 지표에서의 성장률 전망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리오프닝 되면서 경제는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그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 중반의 성장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 2.6%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것이 내년도 넘어가게 된다면 한 1.8까지 좀 이런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이런 활력을 잃어간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박스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려를 얼마만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요. 향후에 이제 물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 부분이 최근에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점을 찍어줄 수 있을지 파월 연준 의장은 입에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만큼 저도 이번 마지막 고비 FOMC 좀 주목을 하고 싶네요.
네, 12월 FOMC의 이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점도표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또 연준 의장의 이 파월의 말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 연준 의장 이 파월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금융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의 뿌리가 되는 국제 유가가 또 있는데요. 이 유가는 연말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최근에는 그래도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행이죠.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또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있고 일부 뭐 한파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테마성으로서만 일부 변동성 있게 한 번씩 올라가는 흐름으로서만 작용할 뿐이지 구조적으로 현 시점 뭐 80불 전후에서 움직이던 유가가 현 시점 100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변수가 오펙 회의에서 12월 추가 감산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일부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년도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시키면서 국제유가는 현재 스텝 다운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국제유가 이 부분은 겨울철 이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점진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에너지, 유가라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올해 특히나 전쟁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경기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좀 하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뭐 최근 한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하향과 또 안정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급 이야기인데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좀 하반기에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에요.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환율이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환율은 다행히 1,440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 1,300원도 무너지는 모습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환율은 확실히 하방 압력, 즉 킹달러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외인은 약 9월 29일부터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를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이번에 11월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도 확실히 외인들이 당시에 1조 1천억 넘게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국내 비중 자체를 높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저는 크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머징 마켓 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항공모류 그 구성 변화 즉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줄여나갔다면 최근에는 중공물 비중을 줄이고 러시아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이머징 마켓 내에 있는 항공물 비중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외인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오게 된 시기가 9월 29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9월 30일 날 2130 저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박스 상단의 일부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급상으로는 확실히 풀려나가는 모습이 외인의 연속적인 수급 유인과 함께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 이런 인덱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지수 상단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확실히 이머징 마켓 내에서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뭐 중국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이런 전기차 비중을 줄이고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을 산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하는 구조적인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항공모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싸다는 거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겁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도 우리 한국 전망치 이런 부분을 내놓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달러 베이스로 싸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또한 내년 1분기, 2분기를 저점으로 확실히 추세적으로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확실히 바텀 피싱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요인으로서 같이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이라도 풀려나가는 모습이 네. 나타나게 된다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측면에서 외인들은 현재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려 또 중국 증시가 좀 풀려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또 이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실까요? 경쟁 관계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는 중국 소비주,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화장품을 위시한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같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 산업,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또한 이와 관련돼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성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또 9월 29일이라고 딱 찝어주셨습니다. 9월 29일부터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머징 마켓에 따른 또 구성 비중이 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한국 비중으로 좀 높여가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착한 밸류에이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지만 이제 연말이고 또 산타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연말 네. 분위기를 가를 수 있는 주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 FOMC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FOMC 마지막 남은 고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12월 14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2월 15일 새벽이 되겠죠.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이런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FOMC라는 마지막 남은 큰 산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에 따른 막판 산타랠리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분명히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투세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금투세 관련된 이런 내용과 공청회가 당장 내일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든지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네. 사실 유예되는 모습만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일부 해소가 되면서 그 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기술주 성장주 중심은 강한 랠리가 또 12월 달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올해는 실정되었던 1월 효과, 연초 효과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막판 FOMC와 금투세 관련된 이런 변수 넘게 되면 분명히 산타 랠리 이 부분을 올해는 좀 기대해보자. 지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는 산타가 이제 언택트였잖아요. 네. 오진 못했다면 올해는 이제 컨택트 완전히 풀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산타 만나볼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또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당장 내일 있을 금투세 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또 중소형주까지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역시나 앞에 남아있는 FOMC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주셨네요. 네, 반도체 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현재 삼성전자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아니면 물 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가장 많이 얘기도 들으실 거고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다수의 의견이 뭐 버텨야 된다라는 그쵸. 거 아닐까요? 사실 뭐 8만 원, 9만 원대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건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 부분이겠죠. 3분기까지 2분기까지였죠. 2분기까지는 돈을 잘 벌고 있다가 3분기에 눈높이에 살짝 미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실적으로서 녹아들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당장 뭐 업황이 터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골드만삭스가 바라보고 있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IT, 반도체 이런 IT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런 업황을 대략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업황에 대해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보았을 때 내년 상반기가 만약에 반도체 업황의 저점이라면 올해 연말 정도 전후가 반도체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바텀 피싱할 수 있는 저로 적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들이 추세적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사고
그리고 한국을 산다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원화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사게 되면 그만큼은 평가 차익, 말 그대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평가 차익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업황이 개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 개선이 되었었을 때 그에 따른 평가 차익 또한, 그러니까 시세 차익 또한 얻을 수 있는 거죠. 환차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당연히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지금 현 시점이라면 조금씩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올여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지금도 어려운 건 맞지만 이보다 더 나빠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 시점부터 그냥 여력이 되시는 분들, 다 물려서 뭐 내가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분할로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2% 정도 빠진다. 그러면 조금씩 내가 생각했던 물량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한 10만 원씩이라도 조금씩 살 수 있는 좀 용기를 한번 내보자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대표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부터 조금씩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도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외인들이 사는 물량 한 절반 이상이고요. 네. 원화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워렌 버핏도 TSMC 비중을 크게 늘리는 모습이 3분기 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한국을 산다. 그리고 반도체를 산다. 그 중요한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절반 이상을 지금 그쪽에서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는 종목들을 봤더니 중공업 비중을 줄이면서 2차 전지 쪽, 네. 이쪽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SDI, LG 화학 뭐 이런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런 그 올해 상장한 이런 IPO 대형주 중에서도 유독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네.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한 2배 가까운 수익을 얻고 있고요. 물론 이에 따른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12월 당장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늘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이 끝나가는 한 내년 초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요한 우리가 살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잡고 살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서 외인들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듯이 2차 전지가 단연 또 주도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2차 전지 계속해서 주도주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2차 전지가 올 한 해 뭐 시장을 꾸준히 주도를 했었고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요. 중소형주 단에서도 나도 2차 전지 할 거야 라면서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 즉 리레이팅 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금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자회사 TRS를 보유하고 있는 이녹스 경우에도 최근에 그와 관련돼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몇 안 되는 시장에서 50% 100% 이런 높은 성장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양극재 쪽. 특히 올해 에코프로비엠과 LNF 성장이 눈부시게 나타났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배터리 셀 업체로서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뭐 IPO 대형주와 차별화되는 움직임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한 흐름은 최소한 2024년과 25년까지는 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100배가 넘어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2024년, 25년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리즈너블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은 사업 성장에 대한 가시성, 이게 어느 산업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은 프리미엄을 주는 쪽이 바로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주도주 역할, 주도주 자리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다만 이제 너무나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내년 시장에 갔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성장이 귀하잖아요. 네.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성장이 만약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성장이 귀한 시대에 이만큼 성장이 나오고 실적을 뽑아줄 수 있는 섹터나 산업이 2차 전지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외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채워나가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주도주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나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이 여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 네.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주요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싸게 살 것이냐 아니면 비싼 종목들이 최근엔 더 비싸지다 보니까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둘, 즉 성장주와 가치주 싸움 속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도 초반에 이런 2차 전지 이런 주가 향방이 또 결정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내년에 이제 최대 또 하두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또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또 반도체는 현재 좀 싼 시점이고 2차 전지는 올 한 해 계속 잘 갔는데 앞으로도 좀 주도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2024년, 2025년도까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싶은데 비싸단 말이에요. 이 종목 말고도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내년도 다크호스로 LG 화학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LG 화학.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당장 오버행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네. 저는 그냥 엔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입에 잘 안 붙네요. 예, 엔솔은 지금 현재 그 대주주인 LG 화학이 대략 한 82%, 3% 정도 가지고 있고요. 81%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가 국민연금이에요. 두루 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은 약 13%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사주가 그동안에 이제 락이 걸려 있었거든요. 즉 보호예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주 물량 청약에서 받았던 분들은 1년 동안 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초에 들어왔잖아요. 작년 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에 따른 물량 자체가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 유통 물량 13% 중에서 그 우리 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대략 한 3.6에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3% 중에서 3에서 3%가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금 오히려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때 LG 화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일부 좀 움츠러들 때 살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LG 화학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일부 지분을 좀 정리하면서 투자 재원을 만들 때 그에 따라서 당장 현금이 꽂히는 회사는 LG 화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 화학 이번에 2분기 이후부터 실적 컨퍼런스를 잘 들어보시면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는 걸 그렇군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양극재 캐파를 그만큼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현행 대략 한 8만 톤 정도 되는 캐파를 2025년, 26년 되면 최근에 한 28만 톤까지 늘려나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따른 2차 전지 양극재부터 그리고 뭐 음극재 바인더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즉 배터리 셀 자체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게 된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A부터 Z까지의 소재는 결국 LG 화학이 다 도맡아서 하는 구조로 본다고 했을 때, 올해는 LG 화학이 일단 본업단 화학단이 깨져서 힘들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주사로서 할인 이런 부분을 받아서 힘들었다면 내년도 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로는 LG 화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G 화학에 대한 향후의 또 주가 전망, 성장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또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옛날부터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네.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 애환주로 지금 등극을 한 상태인데요. 이 자격 좀 다시금 성장주로서의 자격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국민주에서 국민 애환주까지 네.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주도주가 있었지만 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딱 하나 키워드 꼽아보자면 결국 언택트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주도주가 네카오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였죠. 그러던 것이 올해 뭐 적게는 50%, 60%, 많게는 70% 이상 주가가 내려앉으면서 국민 애완주로 전락을 해버렸죠.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더 사자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정말 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진짜 이게 고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그중에서도 특히 카카오가 여론의 우매를 많이 오래 맞았죠. 네. 카카오페이, 뱅크 계속 쪼개기 상장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카카오 게임즈 핵심 IP를 가지고 있는 오디느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도 상장 계획을 올려놨다가 철회하기도 했었죠. 즉 카카오, 네이버 처해 있는 환경 거의 비슷하고 물론 이와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건 맞지만 그에 따른 이제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컨텐츠 사업부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 웹툰, 카카오 피코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성장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주사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하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도 보면 카카오 뱅크나 페이는 사실 비싸다는 평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데 즉 카카오, 네이버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돼 이런 거보다는요. 지금은 이제 각 계열사마다 이제 전략을 좀 달리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네이버 좋아합니다. 네이버는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다. 근데 카카오페이나 뱅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아직도 네.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인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제발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평가가 아직까지도 페이나 뱅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너무나 좀 뭐랄까 차갑다 하는 부분을 좀 저는 여유도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저력, 특히나 이런 콘텐츠, 연말에 특히 우리가 웹툰, 웹소설 이런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먹히는 IP를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바라보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더 기대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반격을 해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이 또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둘 다 이 사업성으로 이 컨텐츠 사업에 또 전력을 다하는 만큼 그에 좀 수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오프닝의 변수가 될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코로나 상황도 지금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워낙에 이 봉쇄 시위, 이 반대 확산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을 이어나가게 될까요? 이번에 시진핑 3기 집권 이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책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이거였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민심의 이반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최근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최근 시진핑 퇴진 시위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중국 정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것 같지만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책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정저우 씨였죠. 완전 봉쇄를 일부 부분 봉쇄로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백신을 빨리 풀겠다. 백신 빨리 풀고 백신을 최대한 접종을 빨리 하겠다. 그리고 봉쇄를 하더라도 봉쇄를 좀 이제는 빨리 풀겠다 하면서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되는 모습이 중국에서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 관련된 소비주, 그 중국 관련 종목들 등락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자체도 나타나고 있는데 증시에 그러한 영향도 계속해서 미쳐질 것 같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정책으로 갈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즉 그동안에는 완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강경 일변도로 나갔다면 어느 정도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나가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경기 둔화, 침체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녹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문을 좀 개방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앞으로 좀 점진적인 개방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특히나 테마로서 살펴보면 네옴시티, 재건 관련주, 또 리튬과 사료, 곡물 같은 테마가 강하게 좀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말에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테마가 있죠.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테마가 계속 최근에 나타나고
계속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어요. 11월부터는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지수도 올라왔지만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테마, 각계 전투가 계속 펼쳐지는 종목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기대해 봤을 때 일단 이벤트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가 있을 이벤트로 항상 얘기하는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즉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최근에는 이런 가전, 그냥 일반 뭐 TV나 스마트폰 이런 쪽이 아니라 자율주행 차, 그렇죠.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이런 그 로봇 관련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협동 로봇 국내 1위 기업인 두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기도 했죠. 협동 로봇 관련 국내 점유율 한 35% 점유하고 있고 세계 5위 거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산이나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러한 종목들이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최근 리포트가 나왔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종목이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로봇 관련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 같이 나오게 된다면 또 테마성으로 UAM 뭐 이런 도심 항공교통 최근에는 UAM을 넘어서 AAM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래 항공교통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UAM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이잖아요. 네. 거기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A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심을 넘어서 이제 연결되는 항공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최근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뭐 기산텔레콤을 위시한 이런 종목들이 또 테마로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12월 달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테마로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입에서 네옴에 관한 수주가 빠르면 뭐 12월 달에서 아니면 뭐 연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내용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로봇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뭐 농기계나 아니면 뭐 수처리 아니면 철도 이런 쪽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용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때 또 한창 네온 관련주들이 또 이슈가 됐다가 다시금 좀 풀이 죽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될지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협동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 기업들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뭐 한 차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지금 장장한데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조용할 때 사가지고 좀 어느 정도 셀 온 뉴스 하는 모습이 요즘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감이 있을 때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뉴스에 파는 전략으로 셀 온 뉴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십사. 즉 조용할 때 사자. 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CES가 이제 뭐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C가 카 그리고 E가 잘 기억이 안 나고 S가 약간 그런 가상 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연초에 좀 기대가 되는 만큼 그 전에 이제 뉴스 전에 파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우주항공청이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에 네. 따른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주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은요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지는 것 같고 최근에 저도 이제 그쪽을 하고 있는 그 기업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정부에서 기존에는 우주항공 이러면 정부 주도 이런 프로젝트
이런 쪽이 주를 이루고요. 실제 이런 부분이 그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제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확실히 좀 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누리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관련된 프로젝트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누리호 2차 발사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정표가 올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을 해서 분명히 올라가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가 일요일 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가장 뭐 AP 위성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아직은 일부 테마로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만약에 내년 숫자 실적으로서 찍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청 저도 사실 좀 일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뭐 이런 그렇죠. 그 기업이 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일단 하는 생각이 정부 주도가 있는데요. 좀 크니까요. 그쵸. 네. 민간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로 이런 부분을 좀 영향을 직결을 해서 분명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25, 26년까지 달까지 쏘아보낼 로켓의 엔진을 좀 자체적으로 네. 기술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위주로 해서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부분의 역할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하나 더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 관련주라고 하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닐까. 요즘 네, XR 맞아요. 기기와 또 더불어가지고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이 메타버스 작년에 정말 뜨거웠어요. 다시금 좀 도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한 2028년 정도 되면 이런 우리가 AR 기기, XR 기기가 스마트폰 시장만큼 커질 수 있다는 뭐 이런 분석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아직까지는 테마로서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확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워낙 뜨거웠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도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하기도 했었고요. 메타버스 최근에는 좀 많이 좀 갈리고 있죠. XR 기기.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XR 기기 관련된 하드웨어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뭐 그쪽에 FPCB 납품을 하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죠 납품을 하고 있는 뉴프렉스 같은 기업도 시장에 많이 좀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뭐 그러한 부분이 그동안의 테마성으로서 많이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실체를 가지고 확실히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관련 가지고 있는 이런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 뭐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한 이런 주요 관련된 기업들도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실체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올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테마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 재평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까요? 그러게요. 저 그 기업 있으면 저도 사고 싶은데 저도 사고 싶어요. 아니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가 네. 작년에 메타버스 ETF 만들어지면서 그랬죠. 수급으로서 이제 워낙 강하게 끌어올려놨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해 오랜 기간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 하는 좀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메타버스 그냥 우리가 가상 현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메타버스가 오늘 일상생활 속에 많이 접해 들어왔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XR, VR 기기 뭐 꼭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이런 그 버튜브라고 하죠. 네. 버추얼 유튜브 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뭐 걸그룹 이런 부분도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 이런 기획을 통해서 이런 가상 인간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감쪽 같더라고요. 걸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한우 로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촬영을 통해서 뭐 10억 이상의 수익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일상생활 속으로 확실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작년 안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 많이 올랐던 종목을 이야기해보자면 위메이드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좀 가상자산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또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 결정 소식도 있었고요. 뭐 FTX 가상 이 자산이 파산을 또 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코인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또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위기론에 점점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인과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시장도 관련은 있죠. 그래도. 네, 그래도 불구하고 네,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게임즈는 올 한 해는 워낙 안 좋았었죠. 네. 메타버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런 P2E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해놨다면 국내 법규에 가로막혀가지고 실제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상자산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도 파산을 했고 네. 최근에 위메이드, 위믹스 이런 닥사에서 그 상장 폐지에 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불확실성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서 상장이 폐지가 직접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시장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 코인 관련된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비덴트, 비썸홀딩스 최대 주주죠.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한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내내 워낙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투자 혹은 투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자산 중에 하나인 이런 가상자산 이 부분의 변동성은 내년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쪽은 아예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가격 흐름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코인 관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한데요. 올해 정말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약세장으로 이어졌었고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빠졌고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강세장 전환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전망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올해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최소한 전략 후강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좀 둔화되고 침체가 되는 영향 바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국내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 시점 자체를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부터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2023년보다 최소한 2024년은 경기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통화정책상의 금리를 올려놓은 효과가 후행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겠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 2024년도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그때는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은 빠르게 프라이싱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빠르게 선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은 내년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24년을 기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올해도 이 대규모의 대기업들이 좀 신사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좀 단행되는 모습인데 그 투자의 성과가 24년도 이후에나 나오겠다 이런 뜻으로 좀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통화 정책상의 변곡점이 우리가 12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킨다는 거지 네.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결국 이겁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내년에 한두 차례 정도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 올려놓고 상당 기간 지켜보겠어. 그리고 경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겠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 금리를 낮추는 시점 자체가 저희가 타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2024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에 관련지어서 최악은 지났다는 판단과 이게 빠르게 증시에 선반영되는 시점이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저점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전체 코스피 코스닥 영업이익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높아져 있는 환율에 따른 이런 그 수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1분기보다는 좀 더 2분기 좀 더 계단식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해 투자도 많이 했는데 만만치 않게 투자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일부 보완적으로만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경기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었다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리가 꺾이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시중 금리가 꺾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네. 올해보다 내년 좀 더 투자가 더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IT 소부장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관련 기업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시장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수급이 점점 2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이 업종으로 좀 살펴본다면 반도체이실까요? 네, 전 지금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저가 매수 할 때 공식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PER 10배, 네. 그리고 PBR 1배. 근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훨씬 싼 종목이 많고요. 특히 반도체 IT 소부장에서 보면 내년도 실적 포워드로 땡겨가지고 그 기준으로 PER 5배, 6배짜리 정말 많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IT 소부장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 최악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가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주목해봐야 될 업종 역시나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2월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 한마디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올 한 해 정말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거든요. 네. 근데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주식하는 목적이 원금 회복이에요. 주식하는 목적이 원금 회복인데 제가 생각하는 원금이 제가 투자했던 그 원금이 아니라요. 제 마음속의 고점이거든요. 내 마음속의 고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원금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GL스토리 박창윤 대표와 함께 12월 FOMC를 앞두고 이 연말의 투자 전략 그리고 내년도 이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풍부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